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벌써 2주 남으면 이제 학기가 끝나네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 시험을 기말 시험을 보면서 이제 학기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인가 대면을 했습니다만은 할 말이 많고 서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가운데 학문적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 경험을 서로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지금 확진자 거의 5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라 진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까지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또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지금 뭐 세계 시장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거의 비슷한 그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자료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한 1년 전 또는 뭐 6개월 또는 그 이전에 대한 현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눔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현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가져갈 거냐는 부분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프랜차이즈 시장 경험의 현황, B2B 전자상거래 시장 현주소,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생활 변화까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하기 위해서 일본의 음식 프랜차이즈는 규동이죠. 소고기 덮밥. 저희 컵밥이나 한국에서 덮밥을 일본에서 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로 이렇게 덮밥 만드는 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한 그 3대 업체가 있습니다. 마츠야, 요시노야, 스키야 세 개의 업체가 지금 그 규동사업의 프랜차이즈를 이제 수권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제와 더불어서 세계 업체가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마츠야라는 업체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요시노야나 스키야는 약간의 성장과 더불어서 뭐 적자는 아닌 똔똔이 정도 아니면 약간의 이익을 내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얘기한 걸 끝나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한 30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2개로 해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프랜차이즈 탑 10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계 탑 10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 이 얘기는 뭐 제 얘기보다는 주로 이제 동영상 제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간접 지식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장용 2019년 조사 기준입니다만 2019년 조사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실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경우는 가맹본부가 총 47조 정도, 그리고 가맹점의 매출이 57조 정도. 죄송합니다. 기침이 독감하는데 기침이 장기침이 계속 나네요. 그래서 104조 규모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소매점 시장이 한 450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총 매출하고 가맹점 매출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104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4,816개, 브랜드는 5,980개에서
어떤 가맹본부는 2개, 3개 또는 4개, 5개까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673개, 약 28.1%가 가맹점을 갖지 않고 그냥 가맹본부만 존재를 하고 있고, 결국은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은 됐지만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736개가 본사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36개의 브랜드가 본사 매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본부는 약 70% 정도, 브랜드 중에 한 80, 한 7, 8% 정도가 그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브랜드 수의 변화를 볼까요? 자, 가맹본부하고 브랜드 수 틀립니다. 가맹본부는 1가맹본부의 1사가 원칙입니다만, 브랜드는 가맹본부에 몇 개의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5,044개입니다만 2018년도에 보면은 5,960개로 전 2015년 대비해서 약 3개년간 한 50%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고, 2015년을 계기로 해서 성장하면서 2016년도 5,000개가 넘었으면서 2018년도는 약 6,0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5,581개 브랜드 중에서 약 한 1,062개가 폐업이 됐고, 신규 등록이 한 1,347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한국, 즉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인 한식이 가장 많은 비율로 폐업이 되면서 많은 비율로 또 창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야별 비중 보면 한식이 20.7%, 220개, 외식 부분이 14.4%, 153개, 제빵, 제과 66개, 커피 업종이 5.9%로서 63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랜드 얘기입니다. 다음에 창업은 그 분야별로 한식이 역시 많고요. 기타 외식, 분식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프랜차이즈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까지 그 통계치입니다만은 기업 존속 연수가 6.7년 정도 됩니다. 그 브랜드 평균 존속 연수는 4.8년 정도.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한 3년 정도 되면 7, 80%가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합니다만은, 그나마 프랜차이즈 본부가 조금은 더 한 4, 50%는 더 나은 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그 평균 존속 연수가 3년 미만이 48%, 굉장히 작다, 그죠? 자, 5년 미만이 18.7%, 7년 미만이 9.9%, 7년 이상 23%. 즉 장수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체의 그 평균 수명을 좀 끌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브랜드 존속 연수가 4.81년이고 기업 존속 연수 6.7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7년 이상의 존속률이 2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프랜차이즈의 그 간판이 거의 존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존속기간 1년 미만이 없어지는 건 1,061개 중에서 거의 73%가 1년 미만에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년 이상 브랜드 중에서 2,148개가 직영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프랜차이즈 본부 경영심사위원으로 제가 7,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직영점을 없애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직영점은 원래는 창업할 때에 소위 말해서 가맹점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가맹본부의 운영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략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그 플래그십 샵도 소위 말하는 그 시범 매장으로 운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관리비나 아니면은 월세들이 높아지고, 본인 건물은 상관없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는 가능한 직영점을 없애는 그런 추이를 보고, 물론 이제 일부러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없애는 추이로 지금 가고 있고, 상당 부분이 그 가맹본부에서는 자기 대형 거래소, 대형 가맹점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시범 사업장으로 또는 그 신규 가맹점주들이 훈련장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맹본부 임직원 수가 2016년도 23만이었습니다만 2017년도 19만으로 줄어든 약 한 17%의 감소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심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관리하는 게 예전만큼의 관리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이 감소되는 부분 중에서 관리 역량의 부재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 IT 부분이 발전됨으로써 예전에 직접 그 아날로그 관리에서 지금은 전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이용하는 디지털 관리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본부별 직영점하고 가맹점 수를 보면 직영점이 한 2.6개 정도, 가맹점이 38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는 가맹점이 한 40개 정도 되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얘기했고, 옛날에는 20개 정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80개, 90개 정도 돼야 가맹본부가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또는 강화,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권리 함양의 차원에서 가맹본부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가맹 기간이 평균 2.2년, 갱신 기간이 1.5년인데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최근에 바뀐 게 2년, 2년, 4년 정도의 보장을 받습니다만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은 조금 더 길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은 2년 정도의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대충 보면은 거의 다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거의 그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이 주인이 바뀌면서 무리한 그 월세를 요구함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설 비용은 부동산 비용을,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이 드는 것 외에 순수 가맹점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1.1억. 근데 이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한 요거 평에 한 17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외식 일부입니다만은 가맹점 50개 이상 450개 브랜드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잘 아시는 브랜드들이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50개 이상의 450개 브랜드 중에서 이거는 하나의 기관에서 지금 그 시장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만은 이미 알려진 브랜드들은 이런 조사 대상에 참여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랑통닭, 여러분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게 조금 노랑통닭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8년 말 기준에서 353개, 그 2018년에 93개의 성장을 했습니다. 노랑통닭은 중가 저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갈지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돌인가요? 그 다음에 역전 할머니 맥주, 청담 이상 징기스, 메가 MGC 커피, 오봉미역, 생활맥주, 스가앤쿡, 명륜지사갈비. 명륜지사갈비는 나온 지 한 2년 됐습니다만 지금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써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이미 400개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춤한 상태고,
초기 투자가 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4,000원인가요? 1인분? 무한리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가맹점이 지속 발전의 지속 경영을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식 2부에 보면은 자, 이 부분처럼 보시면 자, 아시는 그 브랜드가 있나요? 술 한잔 뭐 하거나 아니면은 좀 포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호동 낙지, 뭐 세광 교대 2층집, 뭐 그다음에 고기 원칙, 교동면옥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봤던, 보지 못했던 브랜드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명 조리 말해서 중저가대 아니면 중간 정도의 그 명성이 형성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업체들은 아마 상당 부분 빠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영호동 낙지는 2018년 기준으로 가맹점 32개입니다. 신규가 26개에서 현재 더가고 나고에서 현재는 18년도 말 기준에서 44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업종을 볼까요? 스포애니, 준호헤어, 아이디어 헤어 등등 뭐 리더, 청담어학원 등등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연륜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종로학원이라든지 청담어학원이라든지 그 준호헤어도 조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피트니스 클럽인 스포애니가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서비스 업종에 509개 브랜드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눈에 익은 브랜드는 별로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이니가 왜 1등을 했냐 보니까 폐점률이 제로네요. 이게 막 성장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득과 문화 수준에 맞춰서 5일 근무제 되면서 또는 52시간제 또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나마 임금을 받는 사람 아니면 사업이 조금 되는 사람들이 피트니스 쪽에 많이 지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아마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도소매. 도소매는 정관장 여러분들 한번 동네 가면 하면 동네에 저는 보니까 정관장이 손님 들어온 걸 못 봤는데 상당 부분이 정관장이 지금 가맹점이 75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장은 아마 띄엄띄엄한 손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지금 객단가가 굉장히 높죠. 최소 뭐 5, 6만 원부터 뭐 크게는 20만 원까지 넘어가는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조사된 바로는 상당히 도소매에서는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CU, 세븐일레븐 편의점입니다만 자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저 편의점 중에 GS25가 빠졌다죠. 왜 빠졌을까요? 본인이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소, 다이소도 지금 상당히 유명한 도소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이소는 대부분 지금 직영입니다. 뭐 일부는 조금 그 가맹 본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현황을 간단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해외 진출 브랜드 업종입니다. 그죠? 해외 진출은 자체 브랜드 중에서 다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와 해외 진출 브랜드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걸 자체하고 커피, 치킨, 한식, 분식김밥 등등해서 커피가 제일 많이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커피 문화가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이 커피 문화를 커피의 대중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커피 대중문화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자동차 수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한국의 정비업소들이 중국 현지의 자동차 수리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출국을 현황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입니다만은 브랜드 한 개당 평균 6.7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산업지이든 간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스타벅스라든지 미국의 뭐 KFC라든지 등의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진출을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아마 고무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B2B 전자상거래 시장 현주소를 한번 B2B 전자상거래는 지금은 텍트문화 그 발달되면서 전자상거래 즉 다시 말하면은 비대면에 대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B2B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B2C나 P, B2C나 C2C, 그렇죠. B2C, C2C는 일반 소비자 상대고 B2B는 기업 대 기업의 상대,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의 상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거래가 소비자의 거래가 많은 걸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B2C와 C2C는 전체 21%, 나머지는 거의 한 70, 한 4, 5% 정도가 B2B 형태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 상품의 판매가 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죠. 거래는 전자상거래 형식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아마존, 알리바바, 그다음에 모고릭스인가요? 모고릭스, 그다음에 메르카테오, 그다음에 인디아마트, 그다음에 라큐텐 이치바. 네. 이거 미국과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 그다음 싱가포르, 그다음 독일, 인도,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한국이 지금 세계 주요 B2B 전산거래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우리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산상거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한번 리뷰해서 왜 편한지 하는 부분, 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구매 편의성입니다. 그죠? 자, B2B 구매자의 85%가 재구매 시에 담당자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맥킨지 시장조사, 소비자조사를 해봤습니다만 85%가 재구매할 때 무슨 담당자하고 연락을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냥 받으면 되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비즈니스가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면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비대면이 일이 하면 참 8,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모든 중견기업 이상의 그 구매에서도 절대 사람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의심의 눈치를 쳐다봅니다. 뭐가 잘못돼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해서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도 그 가급적에서 찾아오지 않기를 지금 뭐 공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신중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경쟁력 확보인데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통한 B2B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74% 정도가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비용 없이 보다 빠르게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은 거래소는 오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오픈을 해야 가격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기타 등등 차별화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 그 대중화된 소재나 원료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래소는 오픈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어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상당히 가격을 낮추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이 온라인 사용에 대한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밀리언 세대의 구매, 20대에서 35세 정도, 20, 30대, 요게 그 구매 담당자는 아니면 거기 관여하는 종사자들이 50% 이상 상회를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젊은 그 사회인들이 많이 참여 구성비가 높아가면서 이러한 B2B 비즈니스가 점점점 커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대부분 문서로 해서 인터넷상에 이렇게 입력을 시키게끔 돼 있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점점 대면이 아니고 언택트 비대면으로 하면서 점점 그 국민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인터넷을 조작하는데 상당한 스킬을 갖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확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B2B는 꽤 시간이 됐고 벌써 한 15년 됐나요? 이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이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축적됐기 때문에 뭐 요즘은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앞으로의 향후 산업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동안의 이런 정보의 축적에서 나온 거고, 이런 정보의 축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객의 구매 패턴과 고객의 니즈 정도 같은 것들이 그동안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 나온 것들이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시장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아예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발생될 때마다 딱딱딱딱 집어넣으면은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게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기억에 2000년도 초반에 미국 월마트를 다녀왔습니다만, 월마트는 지금 월마트의 그 매출에 대한 경영관리 기법으로서 인공위성 세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LG 다닐 때 빨라야 일주일, 늦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출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분석 또는 뭐 손익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월마트는 제가 LG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상품이 월마트 매장에서 그 전날 팔린 것들이 그 훗날 아침에 월마트 본부의 한국 담당 매니저의 책상 위에 그 보고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어메이징해, 어메이징해.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일어났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담당 매니저의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는 게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정도의 수준까지 대한민국도 갔습니다만, 벌써 20년 전쯤인가요? 20년 전쯤에 이미 미국의 월마트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고의 그 유통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월마트 본부 한번 가보시기도 괜찮아요. 완전 지하 요새입니다, 요새. 뭐 건물 10층, 20층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인가요? 2층짜리 건물에 지하는 그 전자 시스템으로 깔려있는 전자 운영, 데이터 운영 하우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소프트웨어 칩들이 점점 적어져서 상당히 아마 그 운영실도 아마 작아졌을 걸로 봅니다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운영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B2B 전자상거래 성공 팁을 보면 키워드 분석이 필수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자, 우리가
이런 그 키워드를 통해서 구매 상품을 검색이 용이하도록 소비자들한테 유도해주는 방법이다, 그죠? 네, 그런 거. 또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영선을 어떻게 해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 저도 뭐 블로그를 활용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년에 가서 블로그를 아마 한번 제대로 써볼까 하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모바일 최적화 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2B 전자상거래는 모바일 통한 구매가 급증인데 다행히 5G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바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그 시스템 또는 개발된 앱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깔아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대 그 경쟁 체제에서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요즘은 예전은 걸로했습니다만 한 7, 8년 전까지도 이미지 그리고 3, 4년 전부터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끔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용량이 많이 먹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용량을 많이 먹히는 쪽에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용량이 그 많이 먹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 공간을 크게 함으로써 에러가 없게끔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림으로 본 걸 요즘은 실질적으로 메이커나 아니면 유통상에서 동영상을 시연시킴으로써 소비자가 그 동영상을 보면 쉽게 그 조작할 수 있게끔 오퍼레이팅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피드백입니다. 예전에는 뭐 질문 하나 하면 3, 4일 걸렸습니다만 뭐 길게는 일주일, 2주일도 걸리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24시간에 응답이 없으면 그 회사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우리 이론에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소문나는 비율을 1대 250이라 했습니다. 한 명에 대한 부분이 그 소비자 한 명을 잘못 그 컨트롤하면 이 양반이 250명한테 그 불만을 터뜨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 곱하기 250이면 얼마냐면 62만 5천 명이네요. 62만 62,500명. 62,500명이니까 어디 갔죠? 자, 250 곱하기 250은 62,500명. 자, 우리가 한 명을 잘못 컨트롤하면은 어느 순간에 62,500명의 그 소위 말 악의적인 소문이 나가고 이걸 한 번 더 곱해주면은 39억까지 가네요. 이야, 어마어마하네. 3억 하나, 둘, 39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에 참 무서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변한 중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중국이 이렇게 막,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세계상의 패턴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느 나라고 간에 산업구조나 경제구조나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방법상의 문제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모바일 사용량이 급증됐고 O2O 온라인 to 오프라인 플랫폼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이 전자상거래 견인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은 대단합니다. 중국이 지금 한 14억 5천 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그 중국은 감시 체제 자체를 이런 감시 카메라나 아니면 이게 IT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일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제와 경영에 대한 툴로 요즘은 정치적인 감시 감독으로 이런 또 도구의 목적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품 브랜드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나와서 사갔습니다만 지금 온라인도 팔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홈쇼핑 보면 옛날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대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거 1000만 원이 넘고
어떤 부분은 자동차까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이 저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가 상품도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도 유통으로서 신뢰를 구축했다라고 아마 여러분 인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가 연대와 애국심을 발휘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그 집에 있고 이런 그 팬데믹 현상,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또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 식품이나 아니면 기타 건강의 의료용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홈코노미에서 홈과 이코노미가 합성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집콕 방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홈쿠킹이나 조리기구나 홈 트레이닝, 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촉진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아마 상당한 인간의 생활 패턴 자체가 흐름 자체가 많이 아마 20, 30%는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서 아마 일상의 패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유튜브 2개 연결시켰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귀동산업 하나는 브랜드 10, 탑 10, 이 두 가지도 같이 보시고 소위 말해서 프랜차이즈를 이해하고 프랜차이즈의 세계화 쪽 아니 프랜차이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고 아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다음 일주일 더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만 다음 주에는 제가 중간고사처럼 이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강의 중에 기침 때문에 몇 번 실례를 했습니다만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네요.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